돈 많아도 장례식장이 텅 비는 사람, 가난해도 조문객이 넘치는 사람. 그 차이가 뭘까요? 저는 올해 75입니다. 평생 사업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귀가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환갑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더군요. 제 통장 잔고는 늘었지만 제 곁에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생일날 축하 전화를 해주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세어봤습니다. 손가락 하나로도 모자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된 것을 쫓고 있었다는 걸. 지난해 제 고등학교 동창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습니다. 제게 비하면 변변찮은 월급쟁이였죠. 그런데 그 친구 장례식장에 갔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조문객이 3일 내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전국에서 달려왔고 학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동료 교사들, 동네 이웃들까지. 좁은 장례식장이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유족들은 오히려 찾아준 분들을 다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죽으면 몇 명이나 와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업상 알던 사람들은 제가 돈이 있을 때만 연락했으니까요. 진심으로 제 안부를 묻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배웠던 공자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덕을 쌓는 사람은 인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어릴 적 한문 시간에 배웠지만 그냥 시험 문제로만 여겼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70평생을 살고 나니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보이는 진실.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보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전부인 것 같았지만 나이 들어 아프고 외로워질 때는 결국 사람이 전부라는 걸.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손 한 번 잡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속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합니다. 거기서 매일 만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특별히 부자는 아닙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모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면 지나가던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젊은 엄마들은 육아 고민을 털어놓고 중년의 아주머니들은 시댁 이야기를 하며 같은 또래 어르신들은 함께 웃고 떠듭니다. 저 할머니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궁금해서 몇 달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 행동, 태도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에게는 공자가 말한 인복을 부르는 5가지가 모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사람. 공자는 예로서 사람 사이의 시작을 사무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보니 딱 그랬습니다. 아침에 만나면 꼭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에게도, 젊은 엄마에게도, 심지어 지나가는 초등학생에게도. 아침 먹었어요?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학교 가는구나. 조심히 다녀와 같은 짧은 인사 말이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나이가 많거나 돈이 많다는 이유로 남들이 저한테 먼저 인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모든 분께 먼저 인사를 하시나요? 그분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하면 손해보나요? 그냥 반가우니까 인사하는 거죠.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 모두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사업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저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인사 한 번 건넨 적이 있었나요? 직급이 낮은 직원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아저씨들.
그분들을 제대로 쳐다본 적이나 있었나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이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 상대방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는 것, 누군가 말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라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 이름을 외웠습니다. 김 반장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분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70평생 해본 적 없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먼저 존중하니까 상대방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넘어질 뻔했는데 평소 제가 인사하던 층간 아주머니가 얼른 달려와 부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평소에 저희한테 먼저 인사해 주시는 분이라 제가 더 조심히 봤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건넨 작은 존중이 위기의 순간에 저를 구해준다는 걸. 두 번째,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 공자는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중에 꼭 밥 사줄게, 연락할게 이런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업할 때는 이번에 성공하면 직원들 보너스 두둑이 줄게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공하면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박 형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술자리에서도 조용히 술만 마십니다. 그런데 그분만큼 믿음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병갈개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고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찾아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형님은 달랐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병원에 나타나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대신 제가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담은 보온병을 들고 병원 밥 맛없잖아. 집사람이 아침에 고기 끓였어.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쯤 앉아 계시다가 조용히 가셨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 따뜻한 찌개를 들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제 병실 옆자리에 젊은 친구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사고로 다리를 다쳤는데 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서울에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걸 봤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내 일도 아닌데 하면서. 그런데 박 형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불러 그 친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 보호자한테 부탁해서 식사 때마다 그 친구 것도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퇴원할 때 그 젊은 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한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행동은 남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은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SNS에 좋은 말만 잔뜩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 생신날 전화 한 통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 1000마디보다 행동 한 번이 낫습니다.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나는 것, 빌린 돈을 기한 내에 갚는 것, 도움을 청했을 때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게 진짜 신뢰를 만듭니다. 공자가 강조한 건 바로 이겁니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몸으로 보여주라는 것.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욕심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공자는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다고 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가장 부끄러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평생 이익만 쫓았습니다. 이게 나한테 뭐가 남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나한테 지분을 얼마나 줄 건데? 를 물었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나중에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거지? 라고 확인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거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 제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서로 이익을 따지고 계산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치 보는 사람들. 그런 관계에서는 진짜 우정이 생길 수 없습니다. 제 동네 후배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몇 달 전 그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겠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핑계를 대고 거절했을 겁니다. 요즘 나도 어려워서 은행에서 빌려봐 같은 말로. 그런데 그날따라 공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를 따르라는 말이.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 딸이 갑자기 입원을 했는데 당장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형님밖에 부탁드릴 데가 없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계좌로 보낼게. 천천히 갚아도 돼. 그리고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후배가 요청한 액수의 2배를, 이자나 갚을 날짜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그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를 들고, 형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딸아이 수술 잘 받았습니다. 500만 원 먼저 갚고 나머지는 조금씩 갚겠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됐어. 내 딸아이 회복하는 데 쓰고 장사에 보태. 내가 필요해서 준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싶어서 준 거야. 후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제야 압니다. 형님이 진짜 어른이라는 걸. 그 순간 저는 제 평생 써본 돈 중에 가장 값진 돈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걸 얻었으니까요. 그 후배는 이제 저를 형님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대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그의 가족들도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욕심을 절제한다는 건 손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보다 큰 가치를 보라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이 형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건물 2채를 가진 부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건물을 젊은 창업가들에게 시세의 반값에 임대해 준다는 겁니다. 돈이 남아도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먹고 살 만큼은 있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보람 있어요. 그 친구들이 성공하면 그게 나한테는 더 큰 기쁨이에요. 실제로 그 건물에서 시작한 청년들 중 몇 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이 형님을 은인으로 여기고 명절마다 찾아뵙니다. 그분 생신 때는 수십 명이 모입니다.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돈은 많은데 외로운 게 아니라 돈도 있고 사람도 있는 것. 공자가 말한 은은 바로 이겁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사람을, 거래보다 관계를, 계산보다 마음을 우선하는 것. 네 번째, 남의 잘못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나이 들어보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남의 잘못만 보였습니다. 직원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냈고, 친구가 잘못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너 그 친구 돈 빌려주면 안 돼. 나한테도 안 갚았거든. 이런 식으로 남의 허물을 퍼뜨렸습니다. 그게 충고라고, 정보 공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폭력이었습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최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실하고 일 잘하는 분이었는데 몇 달 전에 실수로 관리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관리비를 잘못 계산해? 관리사무소장 불러. 저 사람 자격이 있어? 다시 뽑아야 하는 거 아냐? 저도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제 관리비도 잘못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최 씨를 폭도에서 만났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요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변명이 안 되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몰인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분도 사람입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실수할 수 있는. 저는 입주민 대표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최 선생님 일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몰아붙이지 맙시다. 그분도 우리 아파트를 위해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한 번 실수했다고 모든 걸 부정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다행히 대표님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들 이해합니다. 어머님 병환이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몇 주 후 최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날 사표를 쓸까 진지하게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감싸 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 넘어진 사람을 짓밟느냐, 일으켜 세우느냐입니다. 제 사업체에 근무하던 김 과장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큰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당장 해고하자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바로 잘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고의로 그랬나요? 아닙니다. 실수였습니다. 그 친구가 그동안 회사에 어떻게 기여했나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없는 곳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실수는 분명 큰 문제야. 하지만 자네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도 알아. 이번 일은 자네한테도 배울 기회가 될 거야.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잘하면 돼. 김 과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친구는 그 후로 정말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나중에는 이사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남의 잘못을 덮어줄 줄 아는 너그러움. 그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가혹합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으로 사람을 매장시킵니다. SNS에 올라간 실수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의 아름다운 점을 드러내고 잘못은 드러내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 불완전하니까요.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니까요. 내가 남의 잘못을 들춰내면 나도 언젠가 같은 처지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남을 덮어주면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덮임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 공자는 군자는 매일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바르게 볼 것을 걱정하고 귀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바르게 들을 것을 걱정한다. 표정은 온화해야 하고 태도는 경건해야 하며 말은 진실되어야 하고 일은 신중해야 한다. 젊을 때 저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인생의 질은 자기 성찰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즘 매일 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겁니다. 작은 수첩에 적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약속을 지켰는가? 오늘 나는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나는 감사할 일을 찾았는가? 처음엔 쓸 게 별로 없었습니다. 반성할 것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 몇 달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예상하게 되고,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게 되고, 감사할 일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짜증을 냈을 겁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 관리자 불러. 하지만 그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직원도 사람이야.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피곤할 거야. 실수할 수도 있지. 그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 계산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 직원이 확인하더니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수고하세요. 그 순간 뒤에 줄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멋지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드문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성찰들이 쌓이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공자가 강조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기 통제, 자기 관리.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남의 단점만 보는가? 아니면 장점도 보려고 노력하는가? 귀로 무엇을 듣는가? 험담만 듣는가? 아니면 좋은 말을 듣고 배우려 하는가? 표정은 어떠한가? 늘 찌푸리고 있는가? 아니면 온화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는가? 말은 어떠한가? 거짓되고 과장된 말을 하는가? 아니면 진실되게 말하는가?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 친구 정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교직에 계셨는데 80이 넘은 지금까지도 매일 일기를 씁니다. 정형, 아직도 일기를 쓰십니까? 그럼 이거 안 쓰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 글로 쓰면서 반성도 하고 감사한 것도 찾고 내일은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도 하지. 그분 일기장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내에게 짜증을 냈다. 내일은 더 부드럽게 말해야겠다. 오늘 공원에서 만난 김 씨가 힘들어 보였다. 내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겠다. 오늘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 80평생을 살면서도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그 겸손함.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저도 이제 매일 저녁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잘한 것, 못한 것, 감사한 것, 개선할 것을 생각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루하루 성찰하며 살다 보니 제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달라진 겁니다. 예전엔 저만 보였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보입니다. 예전엔 짜증만 났는데 이제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엔 불평만 했는데 이제는 감사할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75입니다. 돌이켜보면 참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반평생을 잘못된 것을 좇으며 살았으니까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존경받을 줄 알았습니다. 큰 집에 살면 위대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진짜 행복은 함께 웃어줄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고, 진짜 존경은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할 때 받는 것이고, 진짜 위대함은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 갔다가 옆 침대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재벌 회장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분. 그런데 그분 곁을 지키는 사람은 간병인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분쟁으로 법정 싸움 중이고 친구라는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었기에 이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반대로 제 동네에는 가난하지만 행복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사시지만 그분만큼 웃음이 많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이 있으니까요. 아침에 산책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인사하고, 낮에는 이웃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자원봉사하는 청년들이 안부를 묻습니다. 할머니,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나들이 가실래요? 그분은 가난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돈은 없어도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바꾸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도 70이 넘어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갔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먼저 인사했습니다. 내일은 약속 시간을 지켰습니다. 모레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참았습니다. 글피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바꿔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제 핸드폰에는 안부를 묻는 문자가 옵니다. 생일에는 축하 전화가 옵니다. 주말에는 함께 차 마실 사람이 있습니다. 아플 때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공자가 말한 인복의 핵심. 공자는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존중받고 싶어 했고, 믿을 만한 사람을 원했고, 너그러운 사람을 좋아했고,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절실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고, 너무 각박하고, 너무 삭막합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메신저로만 대화하고,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욱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먼저 존중해 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욕심 부리지 않고 베푸는 사람, 남의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억지로 모으려 하지 않아도 자석처럼 끌어당겨집니다. 그게 바로 인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웃으며 안녕하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내일은 약속을 지키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세요. 그게 신뢰를 만듭니다. 모레는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무거운 짐 들어주기, 길 안내해주기, 그런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글피는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세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참으세요. 그 너그러움이 언젠가 당신을 구합니다.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잘한 것, 못한 것, 감사한 것, 개선할 것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저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통장 잔고가 가장 많았던 때가 아니라, 사업이 가장 잘 됐던 때가 아니라, 큰 집에 살았던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돈 많은 노년이 아니라 사람 많은 노년을 사세요. 외로운 부자가 아니라 따뜻한 보통 사람으로 사세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덕을 쌓는 사람은 인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제가 70평생 살아보니 확실합니다. 인복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인복은 운이 아닙니다. 인복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일 아침 읽는 글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침대 옆에 붙여놓고 매일 읽습니다. 오늘 나는 한 사람에게라도 먼저 존중을 표현하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익보다 의를 선택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라도 덮어주겠습니다. 하루를 마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1년 후 당신의 인생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보증합니다. 제가 70평생 살아보니 확실합니다. 진짜 복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손주들에게 남겨줄 최고의 선물은 재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자가 2500년 전에 말한 것, 제가 70평생 살아보니 확인한 것, 진짜 복은 결국 사람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모두 인복 많은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과 나눠주세요. 특히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전해주세요. 나이 들어도 아니 나이 들수록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